2019년 8월 8일입니다. 좀 뭐가 바뀐 것 같지 않으세요? 어, 촬영하는 포지션을 좀 바꿔봤어요. 지금 이쪽이 밝게 들어오고 왼쪽이 어두운데 각도를 이렇게 90도 조정을 한 거죠. 매미 소리는 좀 더 크게 들리죠? 요 앞에. 이게 목련이 남아 있어갖고 여기에 매미가 엄청 많이 붙어 있어갖고 아마 시끄러우실 거예요. 어쨌든 각도를 바꾸니까 훨씬 더 자연 조명으로 인해서 제 얼굴에 음영이 졌던 부분들이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물론 직접 보면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괜찮은 것 같아요. 어쨌든 어, 자, 제가 이제 경찰청 고의정 사건 진상조사팀에 대한 얘기를 몇 번 했었는데 결과 발표는 그거 같아요. 초동 수사 부실이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경찰청에서 내려가서 일정 정도 무엇인가를 약간 뒷수습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더 일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 언론에서 제기했던 문제들의 그냥 확인 정도? 그리고 확인하고 그냥 언론의 뒤 정도를 맞춰주는 정도에서 끝나고 관련된 3명, 서장, 이제 여청과장, 또 강력대장. 모르겠어요. 제가 말한 게 아마 맞을 거예요. 형사과장이겠죠. 정확히 말하면. 형사과장, 여청과장. 그러니까 경정총경급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차피 그 정도 징계 받는 정도로 본인도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정확한 발표문이 나온 것은 문구 그대로 좀 읽어봤으면 좋겠지만은 언론에 나온 거를 종합해서 볼 때는 기존에 한 얘기를 정리를 하고 그냥 대충 한 3명 정도 징계를 넘기는, 사실 감찰이라고 해봤자 뭐가 되겠습니까? 초동수사 부실이라고 하면은 경징계 정도 하고 말겠죠. 그것도 시간도 좀 오래 끌 거고, 그러면 이제 보직 이동하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 별로 지금 이것은 글쎄, 수습회로 갔다가 아무것도 아닌 맹탕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 맹탕이라고 보이냐면, 만약에 이 감찰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은, 이 진상조사했던 사람들이 제기하는 3가지에 대한 제도적인 완비라든가 구체적으로 그때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에 대한 것도 얘기를 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거는 현장 수사팀이 반발을 좀 많이 하겠죠. 예를 들면 현장 보전 않고 CCTV 확인 늦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현장 보전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제 이 25일 날 사건이 발생을 하고 27일 날 넘어갈 때, 사실 27일 날은 다른 손님이 들어와 있을 때죠. 펜션에. 그러면 다른 손님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그 펜션 주인이 있는 상태에서 펜션 주인한테 이 얘기를 하고 그 손님한테 얘기해서 나오시라고, 아니면 이거를 이제 현장이기 때문에 보존하겠다고 하는 권한이 있느냐? 아니죠. 권한은 없죠. 범죄수사규칙 정도, 기껏해야 시행령도 아닌 경찰청 훈령 정도로 만약에 그 펜션 주인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그걸 감당할 수 있냐? 그 부분에 대한 제도적 전환, 아니면 제도적인 뒷받침. 그러면 그때 현장 이 담당 수사팀은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 어떤 법정거에는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폴리스 라인 치지 않은 거, 사실 폴리스 라인 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근거 하에서 어디까지 폴리스 라인을 쳐야 되느냐? 그 펜션 안만? 아니면은 그 접근하는 입구? 그 얘기가 전혀 없고, 그리고 어떤 제도적인 전환에 대한 얘기도 없고, 그럼 누가 어떻게 잘못한 거냐? 에 대한 구체적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포괄적으로 퉁쳐갖고 과장 둘하고 서장이 책임져라. 이게 뭐 말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대충 그 뭐 언론에 비위 맞추는 정도로 끝. 근데 이거는 이제 어차피 CCTV 확인은 부분은 분명히 이거는 경찰 수사팀이 문제가 있는 거죠. 왜? 실종 사건이라 하더라도 실종의 단순한 정황이 어떤 정황인지 복합적인 정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 판단의 근거는 실종 프로파일링, 그리고 당사자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거짓말 진부에 대한 판단들, 이런 걸 통해서 관련된 CCTV를 좀 더 폭넓게, 그럼 그것을 얼마나 어떻게 하느냐, 그 규정도 없잖아요. 그 규정이라든가 아니면 그것을 누가 결정하고 그거에 대한 책임 누가 질 것인가.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죠. 최대치는 했지만 최소치와 최대치 차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규정, 책임선, 그걸 정확히 얘기하지 않고 하면은 그것도 또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고, 그건 고유정의 거짓말에 속았다고 맞습니다. 당연히 관련자들은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그 거짓말을 극복하고 수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건 수사 단계가 아니라 흔히 말하는 실종 단계의 참고인 단계라고 하면 그때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 이제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며, 만약 그 부분을 더 했을 경우 나중에 거기에 대한 책임 추구, 이 부분 사실 그래서 이제 이걸 얼렁뚱 넘어간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 증거를 없인 절필된 발견하지 못한 건 이거는 명확히 이건 뭐 두말할 것도 잘못한 부분입니다. 이 사건이 살인 사건이고 여성에 의해서 벌어진 사건이라면 약물이 관련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하면 당연히, 그러니까 딱히 문제 제기된 건 딱히 3개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배로 완도까지 가는 선상에서의 그 공간에 대한 부분, 또 거기 CCTV 부분, 또 그 차가 완도에 내렸을 때 왜 정차해서 깜빡깜빡 했는지에 대한 부분, 이동한 경로에 대한 부분, 김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의 재구성에 대한 부분, 또 청주에서 이제 김포에 청주로 올 때 그 중간 경로, 이거 다 그러니까 언론이 모르니까, 언론이 뭐가 뭔지 요거 좀 모르니까, 앞에 게 너무 커갖고 모르니까 그냥 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결과를 보고 애초부터 생각했잖아요. 진상조사팀이 강력계장이 팀장으로 갔을 때 에휴, 이건 예정돼 있다. 그리고 지금 발표를 놓고 보니까 역시 그냥 대충 하려고 하는구나, 이게. 이래서 국민들의 신뢰받는 수사권 조정이 되겠습니까?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참 개탄스럽습니다. 개탄스러워.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 역량도 개탄스럽지만은 이거를 뒤처리를 하는 것조차도 보신주의, 자기 조직 이기주의.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안타까운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거는, 소방관 한 분이 안타깝게 순직하셨죠. 그래서 이게 그냥 박스 공장이라고 하는데요.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경기도 이게 석원호 소방장이십니다. 소방장이면은 경찰로 보면은 경찰이 이제 경찰도 이제 1, 2, 4개 순경, 경장, 경사, 경위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소방위가 있습니다.
소방위 밑에 소방장입니다. 뭐 이상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소방관 계급입니다. 소방위가 이제 우리 경찰로 보는 무궁화 하나이신 거죠. 그 밑에 소방장. 글쎄 이거를 경찰로 보면 경사라고 해야 되는데 글쎄 이렇게 표현하면 좀 애매하네. 소방장, 소방사, 소방경, 소방장 이렇게 올라갑니다. 제 기억이 맞을 겁니다. 제 동생이 지금 소방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급은 아마 얼추 맞을 겁니다. 소방장이라고 하면은 일선에서 진압대장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방위부터는 간부이기 때문에 현장에 투입되거나 그러는 경우는 드물고요. 소방장이 주로 진압대장을 해서 진압대를 이끌고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가장 제일 희생이 많은 계급이라고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선두에 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선 소방사, 채용대 소방사 애들은 아직 경력이 낮고, 그리고 그 중간 계급들보다 이제 소방장이 어차피 진압대장을 해야 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15년 차 베테랑 소방관입니다. 석원호 소방장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의 성함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안타까운 건 그겁니다. 이분이 이 건물이 폭발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불이 나갖고, 그 공장이 위험하다. 출동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항상 문제가 뭐냐면, 어느 건물 화재에서 마찬가지인데, 그 안에 뭐가 있는지, 그 안에 뭐가 있고, 그 안에 구조가 어떤지를 모르는 거예요. 즉, 그 안에 구조가 어떤지에 대한 지도가 실제로는 소방서에 다 있어야 되죠. 그죠? 서울시내 어떤 지역에 있는 건물의 구조, 피난도 이거다. 공장. 그러면 당연히 부관을 나서,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불법 용도 변경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럼 불법 용도 변경이나 이런 걸 평소에는, 이걸 안 한다는 거잖아요. 평소에 관리를 안 한다는 거잖아요. 안 하니까 지들 마음대로 비상구도 폐쇄하고 막 그러죠. 그 내부, 원래는 이 건물과 지하실에 인화성 물질이 없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게 무슨 공장인지 알고, 이 정도면 이건 지하성 인화물질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들어갔지만 사실 인화성이 있어서 폭발하고 돌아가시게 된 건데.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뭐가 좀 잘못된 거죠. 즉 공장이든 건물이든 거기에 어떤 물건이 위험물이 있고, 아니면 그 건물이 어떻게 어느 정도 위험하고 피난로가 어디고 얼마만큼 상주하고 거기에 어떤 전기는 어떤 걸 쓰고 연료는 어떤 걸,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소방서에 아니면 시청에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자체가 참,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희생이에요. 언제까지 이렇게 이 아까운 목숨을 잃어야 되는지 참 답답합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순직하셨을 때 항상 하는 말이, 저도 늘 그런 거죠. 좋은 누리양 사건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결과가 좋았으니까 잘 된 거야. 천만에 왔습니다. 결과는 좋았지만 죽을 수도 있었어요. 좋은 누리. 그럼 그 과정에 다가갈 때 신상필벌,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 됐고 평가 다음에 그렇게 안 돼. 지금 이 서건호 소방장을 잃었는데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가? 왜 이 공장에는 이 위험물을 엉뚱한 넣고도 소방서에 신고하지도 않았고, 아니면 자치단체에 신고도 안 했나? 아니, 신고를 기본적으로 안 해도 되는 어떤 법령이 있는 건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언론이 추적이라든지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언론도 다 그냥 몰라요. 무식해요. 언론도, 기자들도. 그러니까 왜 이런, 그냥 안타까운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참. 그리고 이 더운 날, 방화복 보세요. 그 무겁고 땀이 그런 제도적인 측면, 지원적인 측면 큰 얘기도 안 하고, 언제까지 이런 안타까운 죽음을 보여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냥 죽은 사람 여기 특진하고 훈장 추서하고 국가윤곽 지정하는 거 당연히 그건 해야 되는 거예요.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솔직히 이런 완전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게끔 해야 되는 거죠. 말이 길어졌네요. 제가 이제 팟캐스트 크나임에서도 했고, 또 몇 번 여기 제 CCM 바이캡에서도 한 부분이 군산 부인 살인 사건이라네요. 이걸 군산 부인 살인 사건이라고 하기도 참 애매해요. 이 범인놈이 6명이나 강간하고 판례받았다는 제가 그래서 분노했던 그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즉 6명이나 강간해서 그러니까 2001년부터 2009년까지 경기 경북에서 여대생 주부 등 6명을 강간해서 8년을 선고받았어요. 뭐 어처구니 없죠. 이건 분명히 사디스틱 레이피스트, 가학적 강간 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런 재범위성이 엄청나게 높은 애를 흔히 말하는 출소뒤 관리를 안 한 거예요. 물론 달랑 전자발찌 하나 채웠어요. 전자발찌 채웠는데 결국은 이 사람이 전자발찌 차 있는 성범죄도 몰랐어요. 결혼하신 분은. 클레어법이 필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결국은 알았는데 그때는 이미 도망 못 가는. 결국은 안타깝게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또 하나. 경찰에서는 얘가 상당히 위험한 애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임시조치를 취해달라고 검찰에 했는데, 검찰은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황당한 거죠. 피고의 고소인, 그러니까 이제 그 부인이 이 남편에 대해서 살인자, 그래서 고소를 하고 신청을 한 거죠. 근데 피고소인 범인을 조사를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기각했어요. 왜? 아니 조사 안 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보세요. 그럼 이렇게 고소당한 범죄자가 계속 고소를 피해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뭐냐면은 강제로 수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소를 한 거니까. 그럼 전화해서 자, 조사 받으세요. 아니 자꾸 바빠서 내가 좀 이게 밀었어요. 근데 이제 위험해요. 그래서 신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의 논리는 황당한 논리인 거죠. 조사를 해라. 아니 경찰은 조사를 안 받으려고 도망다니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강제조치 어떤 체포영장을 발부. 그런 거 갖고 무슨 체포영장을 하느냐. 이런 거예요. 즉 가정폭력이라든가 특히 이제 이 남편이 아주 심각한 그 강간 전과자잖아요. 그 재범 비용이 금도잖아요. 이런 경우는 조사 안 하고도 이게 임시조치라는 게 형벌적 조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받아줘야죠. 그 법 자체도 분명히 그렇게 바뀌어야 되고, 이건 법을 떠나서 검찰의 이 검사의 이 생각 수준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뭘 모르는 거라는 거죠. 이게 결국 그래서 안타까운 목숨 하나가 이렇게 희생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임시조치를 신청할 당시에 남편을 수사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불러서 하게 되면 아내가 거기에 대한 보복당할 위험 때문에 조사하지 않았다라고 경찰은 얘기하고 있는데, 경찰의 얘기도 일명타당함여도 있지만은, 그러면은 그거를 검찰과 의논해 갖고 긴급체포 형태로 해서 조사하고 그 과정 속에서 임시조치가 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좀 더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았나 싶어요. 결국 이건 참, 결국은 조사하라고 하니까 조사를 했죠. 그 살인자를 거짓말 탐지 교사도 했고. 근데 이 범인놈이 눈치를 까고 집 부인을 죽인 다음에 농수를 해버렸어요. 아마 제 크라임 그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잔인해요. 이런 인간들은 진짜 영원히 격리해야 돼요. 근데 결국은 그렇게 못하니까 6명이나 강간을 했고, 연쇄 강간이죠. 거기다가 결국은 나와서 또 집 부인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성범죄인 걸 숨기고 결혼을 했고, 수시로 폭력을 행사했고, 그 이전에도 결혼을 4번이나 했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직 모르겠지만은
결국은 그 부분 때문에 그 전 부인들도 폭력이 무서워서 신고하지 못해. 이런 사회 암적인 존재는 당연히 영원히 격리해야 되는데, 이런 걸 애초에 6번 강간했을 때부터 이런 범죄자는 당연히 최소한 30년형을 때렸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법체가 돼야 되고, 판사들도 이걸 이렇게 처벌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무슨 꼴입니까? 참, 관련해갖고 중앙일보 이런 얘기가 났죠. 우편물을 뒤지고 써야 알았다. 그놈이 옆집에 산다는 것을. 이게 뭐냐면, 성범죄 신상 공개를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어느 원룸에, 강남구의 원룸에 사시는 거예요. 근데 들어올 때는, 이사 오실 때는 중간 그 건물에 성범죄자 사는지를 알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때 확인해 보셨을 테니까. 근데 자기가 직접 이 알림이 들어가면 알 수 있으니까요. 근데 자기가 이사 온 한 달 뒤에 성범죄 이사 온 거예요. 그건 저 모르고 있었죠, 이분은. 근데 이분이 뭐 이상해서 새벽마다 뭔가 자기 집 도어록을 두들기는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나도, 뭐야 이 미친놈이야? 계속 삑삑삑 누르고 확인하는 거죠. 날이 밝아갖고 성범죄 이 알림이를 확인했더니 실제로 그 건물에 강간전과 이범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사 온 다음에 이사 온데 그때는 등록돼 있었으니까. 그래서 바로 이사했다고요, 이분이. 3개월 만에.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하냐, 진짜. 실질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사 갈 데는 없지만 다른 사람들. 근데 문제는 그런 거죠. 그러면은 어떤 성범죄자가 이사 온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그 집주인이 이 사람이 성범죄자인 걸 확인할 수 있냐? 확인할 수 없어요. 이사 온 다음에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주소가 이전되니까. 그럼 그거를 그 기존에 사는 사람들한테 알리게 되면 이건 문제가 되죠. 이거는 이 알린 사람이 처벌을 받게 돼요. 우리 법제도가 그래요. 그러니까 못 알리는 거예요. 이런 개판인 거죠. 인상공보 고지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건물에 사는지, 그러니까 번지수까지만 알 수 있고 몇 톤인지 또 몰라요. 그러니까 어느 호에 살고 있는 거죠, 사실. 근데 대충 알잖아요. 남자 혼자, 아니면 남자가 몇 살 된, 대충. 그렇죠. 물론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물론 말하자면은 이분처럼, 이사간 이분처럼 우편함을 다 뒤지고 택배 상자를 다 봐서 이 확인을 하려고 했지만 관리실은 또 못 알려주는 거잖아요, 법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여성 1인 가구가 291만 4천이라고 합니다. 전국 가구의 14.6%라고 하죠. 서울 같은 경우는 이거의 배죠. 25% 정도? 한 30%? 특정 구는, 관악구나 이런 데는 40% 된다고 하기도 하고, 이 제도 전환은 분명히 필요하다. 뭐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범죄 전과자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아니, 그러니까 성범죄 전과자는 그럼 이 성범죄 피해를 받은 사람 쪽에 살면 안 되죠. 사실 그것 때문에 이걸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여성가족부도 개정을 하고 있고, 뭐 김경엽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뭐 개정안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는데 너무나도 무력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자, 디지털 성범죄, 이런 범인도 있습니다. 발목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치마 속을 촬영한 30대. 그 이제 이 발목에, 그러니까 샌들 아니면 신발 같은 거에다가 뭔가 이제 좀 요즘 아주 작기 때문에 뚜렷하게 보지 않으면 사실 어려워. 그리고 요즘 신발, 농구화나 뭐 이런 것들 보시면은 장식이 좀 있잖아요. 그거 보니까 그게 카메라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파주에 있는 대형 마트에서. 근데 그런 경우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쫓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피해 자기가 찍으려고 하는 대상을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조금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왜 쟤는 그 여자 치마 입은 여자를 쫓아다니지? 그리고 뒤에서 왜 다리를 밑에 치마 밑에 등 넣지? 그때 이제 알려주셔야죠. 이거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도움이 전시적으로 필요하고 그렇게 알려준 상태 피해자한테 알려주고 당연히 그 주변에 보안요원에 알려줘야 돼요. 보안요원들한테. 다행히 이 경우는 여기 있는 이 손님들이 제보를 했고 보안요원이 이걸 잡게 됐어요. 분명히 이걸 찍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행동이 조금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몰래카메라는 발끝에도 있을 수 있고 신발을 가장할 수도 있고 손끝을 가장할 수도 있고 안경을 가장할 수도 있고 가방을 가장할 수도 있고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꼭 주변에 있으면 도와주시고 신고하시고 그렇게 되면 그런 문화가 확산이 돼야 되죠. 서로 오해가 있으면 오해는 풀면 되는 거니까. 그죠? 자, 경찰 이제 지금 계속 뭐 미국의 총기 사건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죠. 미국의 총기 관련 사건에 대한 통계가 사실은 엇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미국의 흑인 남성들은 백인 경찰들한테 총 맞아 죽을 확률이 높다. 그게 이제 미국의 러커스대 형사행정학, 워싱턴대 사회학, 미시간대 애나버대 사회과학 연구소 통계학자들이 2013년부터 17년까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산하 국립인구통제 동태 통계 시스템 NVSS의 사망률 통계와 경찰 사망 사건 언론 보도, 경찰 보고서 분석해서 나타난 거라는데 흑인 남성들이 경찰 총격으로 사망할 확률은 1000명에 1명꼴. 그러니까 보통 미국의 평균 남성의 경찰 총격 사망률이 2000명에 1명보다 배가 높은 거죠. 특히 20대, 30대 젊은 흑인 남성이 경찰 총격에 사망할 확률은 백인 남성들보다 2.5배 높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미국에서 경찰이 범죄 행사에 총기를 사용한 것은 미국 전역에서 11,456건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흑인 남녀, 아메리칸 인디언 원주민들, 알래스카 원주민 그리고 라틴계 이게 백인 남녀도 훨씬 높게 피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반론이 또 있는 것은 아니다. 메릴랜드, 미시간 주립대 범죄 심리학자와 통계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실제로 백인 경찰이 흑인이나 소수민족의 총을 발사하는 경우에 그것이 꼭 흑인 경찰이나 히스패닉 경찰도 많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즉 예를 들면은 백인 경찰이나 흑인 경찰이나 다 비슷하게 총을 쏜다. 말하자면은 백인 범죄율이 높은 곳에서는 백인도 역시 경찰관 총에 맞아 죽는다. 그러니까 꼭 흑인이나 소수민족이 더 많이 총을 맞는 백인 경찰이 총을 맞는다는 것은 착각이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 두 가지 상반되는 걸 사실 저는 상반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범죄 통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만큼 다루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객관성을 담보하기가 쉽지도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통계적 오류라는 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데가 백인이 70%, 흑인이 19%, 나머지 히스패닉이 몇 퍼센트, 뭐 이런 형식이 골고루 이렇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흑인들이 비율이 훨씬 더 높고, 어떤 데는 백인 비율이 절대적이고, 히스패닉이 또 상당히 많고, 뭐 이런. 이게 편차가 너무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평균적으로 낸다. 사실 이것은 좀 무리가 가고요. 그러면 특정한 지역을 딱 선정해 갖고, 예를 들어 조지아주 아니면 메릴랜드주 아니면 저기 텍사스주 같은 경우 정해서 거기서 이제 뭐 어떤 사례를 통해서 접근하다가 그걸 전체적으로 케이스업을 하는 상태로 돼야 되는데, 문제는 경찰의 공권력에 의한 부분은 사실은 그것이 통계로 잡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통계를 조작한다는 것이 아니라, 통계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변수만 조금 바꾸면은 다르게 보일 수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왜 이렇게 이제 미국의 이 학자들도 이제 헷갈리냐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백인 경찰이 많은 건 확실합니다. 왜냐면 인구가 많으니까 70%가 백인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백인 경찰도 훨씬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백인 경찰이 많으니까 당연히 동일한 경우라고 하면은 총 발사하는 것도 숫자적으로 훨씬 많은 거죠. 그리고 흑인 범죄자들이 많죠. 흑인 범죄자들이 많은 것은 백인 범죄자가 많은 만큼 이 빈곤율이 더 높은 거, 빈곤이 높은 데서 범죄가 더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한다고 하면 굳이 백인 경찰이 흑인 범죄자를 더 많이 쏜다고 하는 것이 상쇄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인 거고, 아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백인 경찰들은 인종적 편견에 삼아갖고 흑인이라든가 유색 인종들을 쉽게 공격한다. 왜냐하면 어쨌든 유색 인종들은 돈도 없고 비싼 변호사 하기도 어려우니까 이렇게 부당한 걸 당해도 항의 못한다라고 하는, 이 여러 가지가 막 섞여 있고, 특히 이제 인종 프로파일링 연결되고 막 그러면은 좀 약간 엉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범죄 통계는 대단히 엄격하고 꼼꼼하게 봐야 된다고 봐요. 대신 분명히 트럼프 집권 이후에 인종적 편견이 심해지고 증오 범죄가 많아진 건 맞다. 어느 것도 확신하지 마라. 대신 근데 눈에 보이고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만 확인하시라. 그 정도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자, 뭐 간단한 게 몇 가지만 더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죠. 제가 엊그제 이제 뉴스원에 나온 현장 검증 꺼리는 판사들이라고 하는데,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요즘에 재판이라는 게 증거 중심, 그러니까 문서보다는 증거 중심으로 가고, 현장 재구성 중심으로 많이 갑니다. 이게 과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버렸냐면, 경찰에서 저기 관련된 사람들을 조사해서 지장 찍고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고 검찰에 그거를 그대로 하거나 보강 조사를 해서 그대로 기소를 하면, 판사들은 문서 중심으로 보고 거기서 판결.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이게 고착화되다 보니까 고문 수사, 가혹 수사가 가능한 거고, 또 별건 수사도 가능하게 된 거고, 강압 수사도. 그러니까 판사들이 아니다, 이건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피의자 신문 조사를 찍었다 하더라도 엄격하게 법정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묻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즉 집중 심리주의, 그리고 법정에서 모든 것이 밝혀지도록. 그러니까 그거 밝혀지는 과정에서 오기까지의 문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보조적인 거. 사실 그게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돈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죠. 정의를 실현하는데. 사실 이 범행 현장을 아무리 글로 쓰고 아무리 말을 하고 또 사진으로 보여주고 동영상으로 한다 한들, 실제로는 판사가 한번 그 현장에 딱 가서 사람 움직이는 거 한두 번 보는 것보다 못하죠. 근데 문제는 판사들을 그 현장으로 데려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돈이 들죠.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죠. 그걸 주도를 다 판사들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판사들이 굳이 돈도 많이 못 받는데 밀린 재판도 많은데, 그러니까 계속 그냥 문서로. 근데 그걸 문서로 하다 보니까 수사하고 기소하는 데는 야료를 부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말장난도 하고.
뒷정서 안 보이는 진실은 현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파일들이 중요한 건 크라임 씬 리컨스트럭터, 크라임 어널리시스, 크라임 씬 어널리시스 이런 게 중요하다. 근데 이건 전제는 뭐냐? 판사들이 현장에 실제로 안 가고 또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가서 이걸 직접적으로 얘기해주면 좋죠. 현장 검증을 꺼린다는 겁니다, 판사들이. 사건도 많고.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또 경험이 별로 없고, 능력이 별로 없는 판사들은 가서, 잘 못 봐요. 그러면 이거는 뭐 사실 의미가 없죠.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상식 수준에서만 봐도 진실이 많이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판사들도, 적정한 인원으로 많이 뽑는 것만이 아니라 경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 뽑아야 되고 또 실제로 거기에 맞는 그걸 사건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재판 방식의 선택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이 사건을 가져왔습니다. 경찰에서는 피싱 악성 코드를 신속 차단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했냐면은 뭐 불법 촬영이나 아동 음란물 같은 경우가 이제 수사가 진행되면 그게 사이트에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거죠. 저쪽에 정보통신위원회,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라든가 방송심의위원회 같은 데라든가 인터넷진흥원 같은 데에다가 이걸 이제 차단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특히 방통심의위원회. 시간이 오래 걸리죠. 지금은 이제 바뀌려고 하는 건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 KISA와 공조해갖고 직접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끔. 사실은 이게 양날의 검인데 어쨌든 제가 늘 말씀드린 거와 연관이 됩니다. 일선경찰서 사이버 수사과에서 통합 전산 시스템을 활용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피싱이나 파밍 사이트의 자료 입력이라든가 사이트 캡처를 통해서 증거를 확보하고 바로바로 사이트 폐쇄 조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거. 이전에는 너무 시간이 걸렸어요. 방통심의위원회 공문 보내고 막 이거 증거 다시 하고 막 그러려고 하면 당연히 기사와 통합 전산망을 구축해야 되겠고 관련된 시스템을 이게 어느 정도까지 접근해야 되느냐 누가 또 이 권한을 가지는 이런 부분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이거를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어떨지 좀 촘촘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현재는 사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24시간 차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긴 해요. 근데 이게 이제 그리고 키사에서 분석행걸통신사한테 차단 의뢰하게 되면 조치가 가능하니까 실제로는 경찰과 키사가 공조하는 게 중요했던 거죠. 제가 늘 주장했던 바죠. 공조해야 된다. 같이 해야 된다. 어떻게 따로 노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 이 검찰에서 오늘 좀 길어지네요. 자, 요거는 다음에 하도록 하죠. 예. 오늘 날씨 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여름 감기 중요합니다.